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강의를 좀 이제 진행하기 위해서 참조로 혹시 이제 그 무크의 강좌를 듣고 오신 건지 아니면 오늘 처음 이제 와서 리빙랩을 좀 알아보고자 오신 건지 좀 궁금하긴 하네요. 무크 강의를 들으셨나요? 리빙랩? 그렇진 않고 오늘 알아보러. 네, 그러면 좀 더 좀 천천히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그 리빙랩과 관련된 용어는 최근 2, 3년 사이에 굉장히 중요한 정책적인 키워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그 자연 이공계와 그다음에 인문사회계가 동시에 함께 수행할 수 있는 그 융합적인 프로젝트 또는 이제 기술 혁신 프로젝트로 많이 이제 알려져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 강의에서는 조금 더 좀 이론적인 뎁스를 추가해가지고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이게 너무 이제 경제적인 또는 경영 시장적인 측면만 강조된 바가 있어서 그뿐만 아니고 사회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전환적인 시도를 포함하고 있다라는 점을 이제 소개하려고 합니다. 네. 전체적으로 순서는 간단하게 리빙랩에 대한 간단한 소개랑 그 다음에 이제 배경 이론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보통 이제 이 배경 이론에 대한 설명이 없기 때문에 그 리빙랩을 이후에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형태로든지 이제 하시고자 할 때 이런 이제 배경 이론이 있으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그 응용하는데 훨씬 자유도를 많이 느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빙랩의 원칙은 상당히 많이 소개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제 배경 이론과 결부해서 그런 전제를 가지고 리빙랩의 원칙을 이해한다면 훨씬 좀 더 색다를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된다면 이제 사례로 그 스웨덴의 푸드와치라고 하는 모델을 한번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리빙랩의 사례는 굉장히 커다란 프로젝트에서부터 굉장히 작은 규모, 그러니까 혼자서 하거나 아니면 몇 명이서 하는 이런 형태의 몇 명을 이제 그 자원자를 모아서 하는 이런 작은 소규모의 형태까지 굉장히 다양할 수가 있는데요. 저는 이제 너무 큰 거 소개하면 여러분들이 이건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까봐 조금 작은 사례, 한 명의 연구자가 그 4명의 가족과 함께 가족 참가자와 함께 수행한 이런 프로젝트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네, 일단 그 리빙랩이라고 하는 것은 리빙 레버러토리의 축약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보통 이 살아있는 실험실 또는 이제 생활 실험실 이런 의미로 번역해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살아있는 실험실이라고 말한다면 기존의 전통적인 실험실과는 어떻게 다른 거냐 이거를 얘기해 본다면 좀 여러분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아요. 이 실험실이라고 하는 공간은 근대가 발명한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공간적 장치입니다. 그래서 근대 그 과학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이런 실험실에서 탄생하고 지식을 생산하는 공간인데요. 이 특징은 뭐냐면 외부 세계와 단절된 독자적인 공간을 구축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에서는 독립적인 규칙이 지배할 수 있게 되는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에 굉장히 복잡한 여러 가지 환경 요소와 단절해서 차원을 축소해서 몇 가지의 변수를 가지고 그것을 통제 실험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기 때문에 상당히 유의미한 그런 효과적인, 효율적인 이런 지식 생산 또는 기술 생산을 하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만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당연히 그것이 파생시키는 리스크도 존재합니다. 그건 뭐냐면 외부 세계와 단절된 독자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즉 외부 세계, 자연과 사회를 모두 포함한 이 외부 세계를 대변하지 못할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네, 이런 측면이 이제 바로 그
그 리빙랩이 등장하게 되는 중요한 이제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그 21세기에 우리 그 모든 지구의 인류가 이제 직면해야 하는 과제가 이제 이 리빙랩을 추동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이제 작용점이 되었는데요. 뭐냐면 여러분들도 이미 잘 아시듯이 그 지구의 자원은 굉장히 한정적인데 이런 한정적인 자원을 고려해서 지금의 그 77억 정도 되는 인구, 곧 100억이 된다라고 하는 이제 이 인구가 어떻게 지속 가능한 삶을 달성할 것이냐라고 하는 게 모든 국가와 지역을 초월해서 공통으로 직면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문제가 굉장히 복잡해서 그렇게 쉽게 단선적으로 인과관계 뭐 이게 원인이야. 그러니까 이걸 고쳐야 돼.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단순하게 해법이 나오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복잡한 문제들이 함께 맞물려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런 것 중에 하나가 그동안 인간이 너무 인간 중심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왔다라고 하는 이런 이제 반성과 비판 같은 것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활 양식은 이제 현재 굉장히 많은 자원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이 미래 세대에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일단 이런 반성의 어떤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거는 인간과 환경 사이의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는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겠다. 이제 이런 그 과정, 인식의 전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리빙랩은 사실 이제 2000년 초에 상당히 뭐 이미 좀 오래됐죠. 한 20여 년 가까이 됐습니다. 초에 이제 등장을 해서 초기에는 가정 모형 환경을 이제 주로 그 기본 컨셉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활동에 대한 어떤 데이터 수집, 측정 또는 생활의 변화 이런 것들을 이제 로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좀 더 확장해서 우리의 그 현실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가정만으로 한정되진 않잖아요. 굉장히 많은 뭐 직장 생활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공공적인 생활도 있기 때문에 그런 모든 영역으로 확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실험실이라는 시스템과 가정 시스템을 이제 결합하는 굉장히 다양한 모델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컨셉은 기술적 인공물, 기술과 사용자의 상호작용을 관찰하고 사용자가 자발적으로 실험을 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삼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앞으로도 나오겠지만 주로 기존에는 이제 실험실에서 이루어지는 행동은 주로 지식을 생산하는 사람, 과학자나 기술자가 주체이잖아요. 관찰의 주체인데 여기서는 물론 이제 그 과학자와 기술자도 주체이지만 핵심적으로 사용자 또는 소비자가 그 관찰의 주체가 되도록 만든다는 것이 이 리빙랩에 있어서 굉장히 핵심적인 컨셉입니다. 이제 왜 그러냐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배경 이론을 설명하면서 조금 더 보충해 보겠습니다. 네, 배경 이론은 이제 그 기존에 굉장히 많은 이제 철학, 사회학, 정체가 이론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런 이론들이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여러 가지 방안들을 냈고 또 다소 이제 성과들도 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이제 환경적인 문제와 관련된 해결책을 내는 데는 그다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접근법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네, 여기서 이제 크게 이제 그 사회 실행 이론과 그러니까 소셜 프랙티스 티오리, 그다음에 트랜지션 리서치, 그러니까 전환 연구라고 하는 이제 두 가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이 리빙랩에 있어서 어떤 리빙랩을 이제 계획하고 설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이제
많이 고려하는 이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이론의 근본적인 컨셉은 이제 기존에 우리는 근대, 즉 현대의 사회적 삶이 상당히 사람들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질 거라고 전제해 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의 행동을 이제 측정하는 데이터 같은 거, 지금 뭐 최근에 그 빅데이터나 이런 이제 분석 시스템도 사람들은 이제 의식적이고 합리적인 이성적인 이런 의사결정을 할 거야. 자료 정보를 수집해서 이제 이런 그 백그라운드 안에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정책이나 사회적인 문제 해결이 이루어지는데 이 이론, 그 사회 실행 이론에서는 그렇지 않더라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개인들이 사회적인 삶을 살 때 여러 가지 선택 활동을 하는데 그 선택 활동이 항상 합리적이지는 않더라라고 하는 이제 이런 발견을 하게 됨으로써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프랙티스라고 할 때, 요 소셜 프랙티스라고 할 때 이제 제가 그냥 번역을 사회 실행이라고 그냥 번역하긴 했지만 여기에서 이 실행은 그냥 행동 또는 합리적인 행동을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는 약간 관행이라고 번역하는 말도 상당히 가까운 말입니다. 그러니까 관습적으로 행동하는, 자기도 모르게 관습적으로 행해지는 행동, 이런 뉘앙스를 많이 담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 이론가들도 이제 그런 식으로 많이 설명을 합니다. 이 단어가 가지는 설명에 대해서. 사회 실행 이론은 기본적으로 그 일상적인 행동, 사람들이 어떻게 일상적인 행동을 수행해 가느냐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둡니다. 그러니까 즉, 그 사회 이론이 기본적으로 핵심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건 그런 거죠. 어떤 상황에 직면했을 때 이 A라는 사람이 이렇게도 행동할 수 있고 저렇게도 행동할 수 있었는데 왜 이런 식으로 행동하느냐, 왜 B라고 행동하지 않고 A라는 것을 선택했느냐, 또는 반대로 왜 B라고 행동하고 A라는 것을 선택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설명하는 모델들이 보통 다 사회 이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히 이제 사회 실행 이론에서 중에서도 아주 평범한 일상적인 행동에 관련된 그 연구 작업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한 행동을 할 때가 있고 또 일상적인 행동을 할 때가 있는데, 뭐 특별한 행동은 굉장히 뭐 위급한 상황이라던가 일상적이지 않은 선택들, 일생에 한두 번 할까 말까 한 선택들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뭐 전쟁이나 재난 같은 상황에서 하는 행동들 같은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일어나는 행동과 일상에서 수행하는 행동들 사이에는 좀 차이가 있다라고 보여줬고, 특히 이제 우리의 일상적인 삶이 우리 그 삶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일상의 행동에 초점을 둔 그 연구 이론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론은 주로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브루디에나 기든스 또는 차스키 같은 이런 이제 이론가들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이론은 기본적인 컨셉은 기존의 이제 그 사회 이론을 비판하면서 등장을 했는데, 기존의 사회 이론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누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구조주의라고 하는 그런 모델이 있고요. 설명 이론 중에서 나머지 하나는 이제 그 개인의 행동 이론, 그런 모델들이 있습니다. 이제 구조주의 이론은 그 어떤 사람이 무엇인가를 의사결정하고 행동을 할 때 그 원인에 해당하는 곳에 사회 구조가 있다라고 이제 보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거대한 사회적인 구조가 이미 존재하고 그것에 의해서 그 개인, 힘없는 개인은 그것에 영향을 받아서 행동을 하게 된다, 어떤 선택을 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도 그 뭐 우리나라의 그 헌법이나 굉장히 많은 법률들도 있고, 또 법률 이외에도 여러 가지 사회적인 제도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어른들을 공경해야 된다던가 뭐 이런 사회 구조적인 것들이 있는데, 이런 사회 구조적인 것들을 따르게 되죠.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다면 이제 저항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뭐 사실 저항하지 않는 거는 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저항하지 않음으로써 에너지를 절약할 수가 있죠. 의사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개인의 행동 이론은
개인의 행위를 이제 강조하는, 개인이 뭔가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원인이 된다. 자기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는 자기 자신이 원인이 된다라고 보는 이제 이런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체로 사회 구조의 원인이 있거나 자기 자신, 개인에게 원인이 있다라고 하는 이런 식의 설명 기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회 실행 이론에서는 이 두 가지가 어느 한쪽으로만 설명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반성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회 구조, 거대한 사회 구조가 버티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그것에 서서히 저항하거나 반대하거나 그것을 또 뭐 크게 저항하진 않더라도 은연중에 그것을 따르지 않거나 함으로써 유명무실해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뭐 법제도 같은 걸로 만들어 놨을 때조차도 사실상 나중에는 사문화되는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회 구조만으로 그걸 모두 설명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만약에 사회 구조가 개인을 다 결정해 버린다면 사실 사회에는 변화라는 게 존재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걸로 모두 설명할 수 없다. 그리고 개인이 모든 것을 원인 짓는다라고 하는 것도 충분하지 않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사회적인 그런 영향을 항상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회 구조와 개인의 행위를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지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 그림이 이제 그 사회 실행 모델에서 상당히 많이 그 알려진 그림인데요. 이제 여기에 보는 것처럼 이제 사회적인 실행의 그 예시들이 나와 있습니다. 모두들 다 대부분 일상적으로 하는 행위들이죠. 옷을 입는다던가, 주거 생활, 식사하는 것, 그 다음에 여행, 스포츠, 레저 등등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사회적인 실행들은 그 사회 구조, 스트럭처죠. 구조가 만들어낸 규칙의 체계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고, 그 다음에 여기 액터, 행위자들에게 내재화된 사회적인 생활 양식, 그러니까 사회 생활 양식 이런 것들에도 영향을 받아서 이것이 복합적인 상황에서 최종적으로 개인에 의해서 드러난다, 출현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사람들의 행동은 개인의 그 합리적인 행동이나 욕망만으로도 설명이 안 되고 가치 기반의 규범적 규칙 체계만으로도 설명이 되지 않는다. 충분히 사람들은 사실은 굉장히 종합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상호 연결하면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행동과 또 연결되면서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형태로 어떤 실행들을 해나간다. 자기 삶의 대부분의 활동을 이런 식으로 해나간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흔히 일상어로 이야기할 때는 이제 관습이나 습관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관습과 습관과 관련된 것들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관습과 습관이 항상 정확하게 동일하게 일어나는 것은 아니고요. 행동 하나하나도 매번 조금씩 변이하면서 일어납니다. 마치 그 생물종이 바이러스가 매번 사람을 이렇게 옮겨갈 때마다 숙주를 옮겨갈 때마다 조금씩 변이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간의 행동도 전체적으로는 관습적인 그 범위 안에 묶이지만 매번 행동은 조금씩 변이하면서 달라진다. 그 과정이 이제 그것은 결국에 이제 어떤 걸 함의하냐면 사람의 행동은 매번 동일한 행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언젠가는 변화할 수도 있는 그런 내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소비 행위 또는 이제 기술 선택 행위라고 하는 것으로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소비라고 하는 것은 현대 사회에서 굉장히 빈번하게 매일 일어나는 우리 일상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 실행 이론을 이 소비 행위에 적용해 보면 소비는 단지 개인의 욕망이나 합리성에서만 나온다기보다는 그 무의식적이고 관습적이고
일상적인 반복에 의해서 나오는 경우가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래서 이제 성찰적이지 않다 또는 이제 의식하지 못한다 이제 이런 표현들을 썼는데요. 이제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성찰적이지 않다, 무의식적이다라고 해서 이게 나쁘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관습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이제 그 관습적으로 형성이 되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검증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행동하는 게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고 또 일리가 있고 괜찮다, 일관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받아들여져서 관습화된 거기 때문에 사실 이제 다른 지표가 없다면, 다른 기준이 없다면 관습대로 행동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에너지를 많이 절약해 주는 합리적인 방법이기도 합니다. 근데 하여튼 간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소비 활동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건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그 관습화된 행동들 중에서 소비 활동 중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소비 활동을 전환시키려면 그걸 바꾸려면 그 단순한 소비 교육 같은 것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이제 그 개인의 합리적인 행동이 소비 행동을 주도한다라고 만약에 그게 맞는 말이라면 개인들에게 교육을 잘 시키면 그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그렇구나 이건 잘못된 거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행동을 바꾸게 되겠죠. 그런데 소비 행동 자체가 무의식적이고 관습적으로 일어나는 행동이기 때문에 의식 차원의 합리적인 교육만으로는 행동을 바꾸어내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 뭐 반대로 그 사회 구조가 사람의 행동을 바꾼다라고 하는 이론에서도 만약에 그렇다면 사회 구조를 바꾸면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 소비 행동을 바꾸겠지. 이렇게 그 구조주의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구조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다는 걸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교육이 필요하긴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히 사람들의 문제되는 소비 행동을 바꾸기는 쉽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기술 선택과 같은 것도 소비의 한 양태 중에 이제 특정하게 그 기술 선택 같은 것도 상당한 이제 특수성을 가지면서도 이제 관습적인 성격들을 가지는데요. 그래서 기술 선택 행위도 사실은 개별적이기보다는 사회적인 실행으로 간주해서 보면 상당히 해석할 점이 많다. 그래서 기술 혁신은 이제 사회적 수용 과정인데 그러니까 개인적인 수용 과정이라기보다는 사회 문화적인 수용 과정인데 우리는 특히 뭐 합리적인 개인의 의식적인 선택 특히 이제 그 초기 기술 사용자들, 그러니까 얼리 어댑터라고 흔히 이야기하죠. 이런 사람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의해서 이게 받아들여지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사용자들도 그걸 받아들이는 거야. 합리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는데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해서 그렇다고 단지 수동적이고 비자발적이고 기계적으로 그냥 받아들이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제 그 소비나 기술 선택 행위에서 대체로는 문제가 없을 수는 있지만 문제가 되는 행동을 사회적인 전환을 만들어내고자 의도한다면 예를 들어서 환경과 관련된 예를 들어서 에너지나 아니면 이제 식품을 소비할 때 문제가 되는 행동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행동을 바꾸어야 될 텐데 이때 어떻게 바꿀 것이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관점의 변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사회 문화적인 그런 이제 그 접근법을 택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여기 이 기술결정론 이런 이야기를 써놨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존에 원인과 결과를 이렇게 1대1로 매칭해가지고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라고 이렇게 단선적으로 선형적으로 인과성을 이제 설명해가지고 원인을 제거하면 문제가 해결될 거야. 이제 이런 접근법들을 좀 벗어날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뭐 기술 선택에 있어서도 우리가 합리적이거나 아니면은 첨단 기술이라면 무조건 선택될 거야 라고 하는 관점도 변화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소비에 있어서도 합리적인 것을 우리가 권장하면 무조건 바뀔 거야. 이런 것도 좀 바꿀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추가해서 그러면 어떻게 전환할 거냐와 관련된 연구들이 최근에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환 연구에서는 문화 제도적 변화를 포함하는 그러니까 전반적인 그런 그림들을 많이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실행 시스템을 바꾸기 위한 이런 그 시스템 차원의 체제 전환 이런 이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혁신 환경 또는 창조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이제 흔히 창조성이나 혁신 이런 거는 이제 뛰어난 영웅 같은 천재들에 의해서 이제 나온다 이렇게 흔히 생각을 하는데 다수의 연구에 따르면 이제 이런 창조성이나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전체적인 삶의 방식을 바꿀 때 나온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합니다. 왜 그 며칠 전에 그 봉준호 감독이 이제 그러니까 오스카의 상을 받았잖아요. 그때 이제 앞으로 이제 그것에 대한 해석이 많이 나올 텐데 그런 이제 그 창조적인 결과는 물론 이제 개인의 뛰어남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다. 사회 문화가 전체적으로 그런 창조성과 혁신성을 함께 담보할 수 있는 그런 문화적인 조건, 삶의 양식 이런 것들의 전환이 함께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성과가 나올 수 있었다. 이제 이런 평가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기서 이제 이걸 다 설명하기는 어렵고요. 그냥 이 사회 기술 체제라고 하는 것의 구성 요소만 지금 간단하게 언급해 보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열거해 볼 수 있는 거의 모든 것을 다 열거하고 있기 때문에 네, 여기 보면 이제 산업, 그다음에 정책, 기술, 시장과 사용자, 사회, 문화적 실행 이런 것들을 다 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맥락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어떤 하나만 집어내서 원인을 제거하려고 하는 이제 이런 간단한 방법론, 저희는 이제 그걸 이제 테크니컬 픽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방법론으로는 이제 이런 사회 그 환경적인 이런 문제 관련된 것을 이제 바꾸기는 어려운 것 같다. 이제 이렇게 국제적인 연구자들이 연구한 내용들입니다. 일단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리빙랩에 적용해 본다면 이 사회 실행 이론과 전환 이론을 리빙랩에 적용해 본다면 이제 이런 것이 되겠죠. 그 소비 행동과 기술 선택 행동을 일단 관찰을 해야지 뭐가 문제고 그다음에 어떻게 변환시키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설계할 수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관찰이라고 하는 것은 장기간의 실생활 관찰을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러니까 사회와 분리되지 않고 사회 속에 들어가서 그리고 장기간 밀접하게 관찰을 할 필요가 있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소비자 또는 사용자가 스스로 자신의 실행을 이해하게 해줄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게 이제 바로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그 일방향적인 교육만으로는 사람들의 행동을 바꿔낼 수 없다라고 하는 이제 결론에 도달했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관찰의 주체를 과학자나 전문가가 관찰한 다음에 그 관찰한 내용을 일반 대중에게 일방향적으로 전달해서 우리가 관찰했던 이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꾸세요. 라고 하는 것만으로는 사람들이 행동을 잘 변화시키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찰의 주체를 스스로 사용자와 소비자 또 일반 대중이 스스로 관찰하게 해서 관찰 주체가 되게 해서 자기가 스스로 해석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해석한 결과 그러면은 이렇게 바꿔야겠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선택하고 행동하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이것의 커다란 컨셉입니다. 이러니까 이 부분은 그러니까 이 리빙랩 자체가 하나의 커다란 기술 개발이나 기술 혁신의 방법론이면서 동시에 교육 방법론이기도 하는 겁니다. 사회문화 전환 방법론이기도 한 거고요. 이것을 동시에 수행하는 그런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리빙랩 방법론에서는 변화를 불러일으키려면 개별보다는 공동체, 사회적인 변화를 설계할 필요가 있겠다. 그 사회적인 변화라고 하는 것은 일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한 명 한 명이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관찰함으로써 관찰 주체가 됨으로써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일상의 행동들이 관습적이어서 스스로 잘 의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어떤 행동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 행동들 중에서 문제가 되는 행동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문제가 되는 행동들에 대해서는 관찰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거죠. 관찰할 수 있도록 그 설계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기본적인 리빙랩의 굉장히 중요한 컨셉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리빙랩에서 주로 언급되는 물론 이제 리빙랩의 원칙이 모두 동일한 건 아니지만 상당히 유사한 것이고요. 그 유사한 것 중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대표적인 것을 좀 소개해 보겠습니다. 보통 이제 이렇게 지속성, 개방성, 현실성, 그다음에 사용자 권한 강화, 자발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크게 꼽고 있는데요. 이 5가지는 서로 다 그 연결된 개념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보통 기존에는 이제 자발성 같은 것들은 현실성 같은 것들은 많이 이미 잘 알려진 것들인데 나머지 개방성 같은 것도 많이 알려진 거죠. 근데 이제 지속성이나 아니면 이제 사용자 권한 강화라고 하는 컨셉은 좀 익숙하지 않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한 가지 조금 설명해 보겠습니다. 네, 지속성이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해지냐? 이제 그 지속성은 이제 OECD 차원에서도 그 세계 그 지속 가능성이라고 하는 컨셉으로 많이 지금 프로젝트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속 가능성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제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프로젝트를 많이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속 가능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그러니까 우리 사회 전체가 지구와 인간을 모두 포함해서 어떻게 공생할 거냐. 라고 하는 이제 그런 개념이겠죠. 그래서 이런 지속 가능성을 수립하려면 기본적으로 다 영역 간의 협업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보통 이제 리빙랩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그 전문성과 이해관계를 넘나드는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프로젝트를 계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리빙랩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사회 문제나 기술 혁신들은 굉장히 복합적인 영역이어서 단순히 그 소수의 전문가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라고 하더라도 영역이 굉장히 다양한 전문가들이 모여야 하고, 그 다음에 전문가뿐만이 아니라 학술 연구조직이나 기업, 산업계 또는 시민 영역, IT 전문가 또는 이제 기타 공공 분야의 협력자, 그러니까 이제 이 협력자들은 정책 관련된 부분, 제도 관련된 부분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협력하기 위해서 이런 사람들이 서로 전문성도 다르고 이해관계도 굉장히 다르고 어떤 때는 이해관계가 상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어떤 이제 그 의사소통을 하고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이 최초의 단계가 가장 그 난이도가 높은 단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최초의 단계에서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흩어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초의 단계에서 어떻게 계획을, 그러니까 연구 주제 또는 해결해야 할 주제를 어떻게 상정할 거냐라고 하는 것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어떤 문제를 수립할 거냐라고 하는 이제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시도들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부딪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지역 주민들 사이에도 굉장히 이해관계가 달라서 그 원하는 것이 굉장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내가 주장하는 바를 1순위로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주장하는 것을 1순위 과제로 하느냐, 이제 이런 것으로도 긴장 관계가 굉장히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초의 주제를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이 다 포섭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다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주제를 설정하느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만이 어떤 신뢰를 구축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이 다 참여해서 이 주제는 내 주제야, 나와 관련된 주제야 라고 하는 의식이 있어야 그 사람들이 동기부여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동기부여가 있어야 어떤 창의성이나 혁신성 또 아이디어 같은 것들을 내놓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협업은 사실은 쉽게 일어나지 않고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게 지속적으로 계속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전제를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만 프로젝트를 하고 끝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프로젝트를 하고 이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해서 더 강화된 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다음번에는 조금 더 난이도가 높은 이런 문제를 푸는 동기부여가 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쉽게도 우리나라에서 아직은 리빙랩이나 이런 이제 시민 참여 프로젝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아쉬운 점 중에 하나가 이제 예산 같은 것들 때문에 그 해당 기간에 그 성과를 내야 하는 것에 너무 이제 매몰되어 가지고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인 협력이나 신뢰를 위해서는 지금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좀 물러서거나 뭐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당장 6개월 후에 성과를 내야 되고 업적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고 단기적인 것을 선택하게 하는 이제 이런 경향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이제 그 리빙랩의 원칙에 따르면 조금 더 지양해야 되고 서로가 좀 양해를 하자 이렇게 제기할 필요가 있겠죠. 이제 이런 행동의 전환이 쉽게 일어나는 게 아니니까. 그 다음에 이제 개방성은 오늘날 누구든지 상당히 다 말하는 내용이에요. 사실은 그 20세기 말부터 개방성과 융합은 굉장히 많이 언급되어 왔고 사실 최소한 한 20년 이상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아직도 여전히 융합이나 아니면 개방성 문제가 해결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걸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리빙랩에서의 개방성은 조금 더 나아가서 그 사용자라고 하는 소비자, 사용자들에 대한 개방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학 활동이나 아니면 기술을 할 때 그 기술 사용자, 지식의 사용자 또는 소비자들에게 이것을 열어놓는 이런 개념들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도 그것이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바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전문가들은 굉장히 고도로 훈련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일정한 방법론들을 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의사소통이 된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일반 소비자나 사용자는 그런 전문 분야의 학습을 받은 방법론을 학습받은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예측 불가능한 행동을 하거나 의사소통이 잘 안 되거나 뭐 이런 이제 리스키한 지점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통제가 잘 안 되고 그래서 이제 그 사용자들과 소비자들에게 이런 걸 개방하기가 심리적으로 관습적으로 전문가들에게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이제 그런 지점이 당연히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그래서 그런 방법론 자체도 사실은 좀 많이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제가 그 실험실을 얘기할 때 실험실이 원래 이제 외부 세계와 단절되어서 독자적인 규칙이 그 관통되는 그런 통제 가능한 이제 환경이라고 했는데 그거에 반해서 이제 리빙랩은 생활 속의 실험실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는 그 통제가 안 되는 반면에 굉장히 강력한 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현실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용자, 소비자들, 일반 대중들이 가지고 있는 그 경험적인 지식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일상생활을 삶을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통제되지 않는 현실에 굉장히 무수한 변수들이 뒤엉켜 있는 현실을 살아가면서 감각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경로를 찾아가는 이런 경험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의식적으로 인지하지는 못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그러니까 흡수해낼 거냐라고 하는 관점으로 본다면 이 통제되지 않는 예측 불가능한 이런 새로운 행위자와의 만남이 반드시 리스키한 것만은 아니고 분명히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큰 이점이 있다. 그들이 일상 속에서 그 축적해온 그 일반적인 지식, 경험 이거를 우리가 버린다는 건 굉장히 아까운 일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추출해낼 거냐, 그 방법론을 우리가 많이 개발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런 경험을 했더라도 그것을 이게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언어로 말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발견해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과 접촉면을 넓힘으로써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일상적인 경험의 그 뛰어남 그런 것들을 많이 만나야지 그걸 발굴해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접한 예시로 이제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그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 그 농사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엄청 많은 경험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최고의 농부는 엄청난 양의 암묵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식이 없다면 최고의 농부가 되기가 어려운데, 그러니까 자연 또는 식물에 대한 굉장히 감각적인 경험들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그 감각적인 경험들은 이게 언어나 텍스트 같은 것으로 정리되지 않는 그런 경험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접촉면을 통해서 서로 만나는 과정에서만 학습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 실험실 밖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런 지식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고 그걸 우리가 버리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현실성은 우리가 그 실험실에서 개발하는 것과 그 현실의 사용이라고 하는 것 사이에 항상 간격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간격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사용자나 소비자들이 그 니즈라고 하는 것을 그냥 그대로 반영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있어왔던 기술 혁신들을 보면은 사용자의 니즈를 그냥 즉각적으로 그냥 단선적으로 반영하는 것은 보통 아니에요. 그것을 적절하게 기술이 가용할 수 있는 형태로 이제 기술 개발자들 전문가들이 재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소비자의 니즈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냥 막 따라가자, 뭐 대중 추수주의라고 얘기하죠. 정치에서는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건 아니다. 인기에 편승하라 그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해석하자는 거예요. 자, 사용자 권한 강화 부분, 임파워먼트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리빙랩에서는 자주 언급됩니다. 이제 오늘날 우리는 이제 그 정치 사회에서는 시민 참여 같은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정치 분야에서 정치인 같은 전문 정치인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정치에 관련해서는 훨씬 더 잘 알고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반 시민들이 정치에 참여해야 하는 이유는 그 일반 시민들이 스스로 세상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선택하고 자발성을 가짐으로써 얻는 강력한 파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치에서뿐만이 아니라 과학이나 기술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요새 최근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학 시민권, 기술 시민권 같은 개념들이 이제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그 사용자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용자들은 이제 자신이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개입했을 때 뭔가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할 때 동기부여를 가질 가능성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동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이제
동기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우리가 경제적인 이득이 있으면 동기부여가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긴 하는데요. 물론 그것도 동기부여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동기부여는 상당히 다양해서 사람들에 따라서 차이가 굉장히 많은데, 뭐 예를 들면 이걸 했더니 굉장히 재미있어. 뭐 이런 것들도 동기부여가 될 수가 있고요. 이걸 했더니 우리 사회에 내가 기여하고 사회 변화에 뭔가 이익을 뭔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아. 뭐 이런 것들도 동기부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는 뭐 자녀 교육 같은 것도 내가 좀 더 알게 됐어. 뭐 이런 것도 동기부여일 수가 있고요. 이 동기부여는 굉장히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기술 혁신에 있어서 이걸 다시 재해석하면 우리는 기술 혁신에 있어서 사용자의 니즈에 만족시키는 기술 혁신을 하자 보통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저는 조금 다르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 사용자의 니즈라고 하는 것은 미리 존재하는 것이라고 보기보다는 기술의 개발자나 혁신가가 그 니즈를 만들어내는으로써 동기부여를 그 기술을 사용하게 되는 동기를 만들어주는 것이다. 생성하는 것이라고 보는 게 사실은 더 가깝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우리가 그 기술의 역사들을 보면 사실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는 기술적 장치들이 등장하잖아요. 사실은 그 기술적 장치를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는데 그것을 사용하고자 하는 니즈가 미리 생기기가 어렵겠죠. 사실은 이제 그 니즈, 잠재적인 니즈라고 봐야 되고, 오히려 이제 그 동기부여, 그 기술을 사용할 동기부여를 주도하고 만들어내는 것이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래서 기술 개발자들은 정치인만큼이나 리더십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치에서도 보면 그 혁명가, 혁신가들이 새로운 사회적인 가치, 사회적인 비전 같은 것들을 제시하잖아요. 우리가 나가야 할 비전은 이거야. 뭐 이렇게 제시를 했을 때 물론 이제 그게 사회적으로 안 받아들여질 수도 있지만 어느 순간 그게 받아들여짐으로써 사회가 전체적으로 혁신하거나 변화하거나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술에 있어서도 그거는 이제 정치의 형태가 아니고 기술이라고 하는 형태. 기술적 장치라고 하는 형태로 그런 일들을 해나가는 거라고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발성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동기부여가 자발성 이런 거하고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리빙랩에 있어서의 특징은 사용자들이 참여해가지고 그 실험을 같이 수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실험이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데이터를 보내주는 일들을 한다던가 매일매일 자기 생활을 기록해야 한다던가 아니면은 최소한 자기 모바일에 어플을 깔아가지고 자기의 일상 그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일상적인 데이터들이 계속 전송되는 것을 허용해 준다던가 뭐 이런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복잡하거나 귀찮거나 아니면은 리스키하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여지가 있는 행동들인데 그런 행동들을 기꺼이 흔쾌하게 같이 해주겠다라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사용자들이, 참여자들이. 그래서 그 참여자들이 그 리빙랩의 연구 주제에 굉장히 자발적으로 이건 정말 필요해. 이런 동기부여 또는 의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이 그 실험 기간 내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있게 됩니다. 안 그러고 그렇지 않다면 이제 중간에 계속 떨어져 나가겠죠.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프로젝트가 동력을 잃을 가능성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이제 5가지의 원칙들은 사실은 서로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사용자가 제가 이제 무크의 그 강의를 보면 굉장히 이제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있었던 리빙랩 관련된 이제 사례들을 많이 모아놨는데 그 사례들을 쭉 보면 이제 참여자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리고 그 참여자들이 어떻게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에 그러니까 개입하느냐가 되게 중요하구나라고 하는 걸 이제 느끼게 되는데 그 사용자들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반응을 수집하고 분석하는 그런 역량을 그 과정에서 학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그 독일의 에너지 리빙랩 같은 경우에 보면 이제 그 매일매일 자기가 에너지를 어떤 식으로 사용했는지를 이제 기록하는 그런 어플 같은 것들을 가지고 이제 그 기록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제 그 에너지 사용과 관련된 행위가 상당히 이제 그 항목을 이렇게 보면 상당히 복잡하고 되게 많습니다. 항목이. 그리고 매일매일 뭔가를 하기 때문에 그걸 다 기록하는 게 정말 쉽지 않아요. 우리가 일기를 쓰는 것이 굉장히 어렵듯이 사실은 어쩌면 일기보다도 더 어려운 일일 수가 있어요. 매일 그 어플을 켜가지고 이렇게 눌러주고 그다음에 그 스크립트를 적어주고 막 그래야 되는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그 사용자들이 이게 자발적이고 적극성이 있어야 그 과정에서 사용자들도 이렇게 데이터를 입력하니까 훨씬 더 그 좋더라. 뭐 이런 거를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깨달음을 다시 개발자들에게 이제 의사소통 과정에서 전달을 해주는 거예요. 피드백을 주는 거죠. 요런 어플의 요 항목은 이렇게 좀 고치면 좋겠다. 그럼 훨씬 더 좀 좋겠다. 그 다음에 뭐 어떤 항목은 지금 없는데 이 항목은 좀 더 포함되면 좋겠다라던가 그런 그 적극적인 프로젝트의 그 주체가 되도록 하는 이제 이런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참여자들이 얼마나 주체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는데 그리고 또 이제 수집된 것을 자기가 관찰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자기 관찰을 하면서 재해석하면 또 전문가나 다른 이론가들이 분석하는 것과 또 다른 분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문가의 분석과 실제로 그 사용자가 스스로 관찰하고 분석한 것을 이제 상호 보완적으로 머징했을 때 굉장히 좋은 그 시사점이 나올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보통 이거 리빙랩 기존에 그 전통적인 그 시스템 개발 같은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과 유사하지 않나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넣어봤는데요. 그 전통적인 시스템 개발은 리빙랩과 유사성도 있고 또 좀 차이점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사성은 양자 모두 다 영역 간의 협업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그 유사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연구자들은 이제 개방성과 현실성 부분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예를 들면 리빙랩은 개발 과정 속에서 내부의 생각과 외부의 생각을 결합하기 위해서 최대한 개방성을 유지하는데, 그러니까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사용자들을 굉장히 넓게 포섭하려고 이제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반면에 시스템 개발은 그게 상당히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든다고 봐서 참여의 범위를 굉장히 좁게 두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전문가들이 하는 기술 개발의 어떤 보조적인 정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 다음에 네, 현실성 원칙에서도 조금 차이가 있다. 예를 들면 전통적인 시스템에서는 만들어진 환경에 사용자를 데려다 놓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공기질을 측정하기 위해서 챔버 실험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방을 이제 물론 이제 일상생활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방을 만들어 놓고 그 방에 이제 실험자들이 와서 이제 한 2시간 정도 있은 다음에 그런 이제 데이터를 수집하는 이런 방법인데 이제 그 방법은 그냥 안 하는 것보다는 당연히 좋지만 그 환경 자체도 사실은 만들어진 인공적인 조건이기 때문에 일상적인 것과는 상당히 좀 다르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리빙랩에서는 실제 그냥 가정집을 사용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게 좀 어렵다면 미국의 그 웰 리빙랩 같은 경우에 이제 사무실의 공기를 측정하는 그러니까 환경을 측정하는 이제 그런 실험이었는데 16주였나 뭐 그런 정도로 이제 그 실험을 하기 위해서 아예 그 사무실 공간을 만들었고 그 사무실 공간에 그 사람들이 와서 일상 업무를 보면서 데이터를 수집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죠. 그러니까 한 8주에서 16주 정도 생활하면서 이제 데이터를 모집하기 때문에 훨씬 더 현실적인 이제 데이터가 될 가능성이 높겠죠. 이제 그런 식으로 좀 더 굉장히 적극적으로 사용자들과 결합해 나가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사례로 스웨덴의 푸드와치가 있는데요. 혹시 여기까지 해서 질문 있으시면 네, 받아보겠습니다. 네, 질문이 없으시면 네,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 프로젝트는 그러니까 1인 연구자가 수행한 것인데 상당히 아기자기하면서도 굉장히 재미있으면서도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뽑아봤습니다. 네, 푸드와치니까 그 식생활과 관련된 것을 이제 관찰할 수 있는 그런 랩이었습니다. 그 식품과 관련된 부분도 소비 활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환경에 미치는 그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여기 보면은 네. 그 세계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증가하는 인구들에게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식품을 제공할 필요가 있는데 그러려면 기존에 낭비되는 식품 관련된 행동 같은 것들을 조정하고 전환할 필요가 있겠다. 그러니까 이게 그 소수의 기업이나 뭐 소수의 사람들이 바꿔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매일 먹고 있잖아요. 이 매일 먹고 있는 이 일상을 전환시키는 것이 가장 큰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의 사람들의 일상적인 행동을 특히 먹는 행동에 있어서의 변화를 불러일으킨다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야망이 가득한 그런 계획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네. 그 식품 소비가 탄소 발자국에 굉장히 이제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 기후에 주는 영향도 이제 경제 분야 세계 중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뭐 그 경제 분야 이제 그 석유 제품하고 에너지 그 다음에 이제 식품이 이렇게 크게 탄소 발자국에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앞에서 얘기한 그 배경 이론에 따라서 그 식품에 관한 실행을 개선하려면 그 사람들의 태도, 그 다음에 사람들의 인식에 영향을 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들을 중에서 문제가 되는, 그러니까 낭비적인 그런 행동의 부분을 눈에 드러나도록 눈에 보이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비자들이 스스로 자기 행동을 자각하게, 의식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쁜 의도를 가지고 음식을 낭비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낭비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게 잘 눈에 띄질 않아요. 그런 식품과 관련된 낭비 행동이. 나름대로 나는 절약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스스로 알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의식할 수 있게 해주겠다. 그러면 그 의식하는 순간 성찰, 반성 같은 것도 일어나면서 그러니까 행동을 변화시키려고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과정에서 그 소비 행위에 어떤 직접적으로 그 개입할 수 있는 그런 설계도 하는 게 가능하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이 부분은 이제 식품이 그 기존의 다른 상품들과 상당히 다르게 정서적 가치를 포함하고 있고 또 이게 개념적으로 쉽게 파악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옷이나 이런 기계 같은 거는 구매하는 게 명백하게 딱딱 떨어지잖아요. 근데 이제 식품은 너무 일상적인 행동이기 때문에 행동 자체가 잘 구분이 잘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데이터화할 수 있는 이런 기법이 나와야겠다라고 이제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스웨덴의 찰머스 대학의 네, 제퍼스 누트슨이라고 하는 이제 연구자가 이 푸드와치라고 하는 웹 어플을 이제 만들었고요. 식품의 이제 바코드를 활용해가지고 식품의 구매와 쓰레기 흐름 데이터를 이제 생성하는 그리고 이제 그것을 생태 발자국과 연결하는 이런 이제 메커니즘을 설계합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전체 메커니즘인데 이쪽에 이제 사용자가 있고
그다음에 이쪽 맨 끝에는 맨 끝에 그 LCA 데이터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LCA 데이터는 그러니까 이제 이 웹 어플은 이제 이 데이터베이스가 이제 중간에 있고 이제 가시적으로는 웹 어플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끝에 있는 유저 사용자와 이쪽 끝에 있는 LCA 데이터를 이렇게 연결해 주는 거예요. 머징해 주는 건데 이 LCA 데이터는 데이터가 제공하는 것은 이제 이산화탄소 발자국이라던가 이제 그 물 발자국, 그다음에 땅 발자국, 그다음에 칼로리 데이터 같은 이런 이제 그 식품과 관련된 데이터들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사용자들이 구매한 물품들을 이제 그 집어 넣으면 그것을 이 데이터와 연결해 주어서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웹 어플로. 그래서 이제 이종 데이터를 묶어서 연결해서 보여줌으로써 내가 산 식품들이 그 탄소 발자국을 얼마나 발생시키는지, 그 다음에 칼로리는 얼마나 되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양적으로, 정량적으로 인지할 수 있게 해줬고, 그 다음에 이제 쓰레기도 이제 입력하게 해서 쓰레기 발생량도 이제 알 수 있게 해줬습니다. 네, LCA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전과정 평가라고 하는 이제 이런 형태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인터넷에 많이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이 웹 어플에서는 이제 그 사용자가 데이터를 자기가 구매한 식품의 데이터를 입력하면 그 해당 식품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이제 보여준 이런 화면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알펜신이라고 하는 어떤 이제 상표명인가 봐요. 이렇게 생긴 그 과일 주스인데 이제 이거를 이제 바코드로 입력하면 이런 화면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상품은 이제 여기 인벤토리 레벨이라고 써 있는데 이거는 이제 당신이 이미 이것을 21개 가지고 있다. 이제 집에 가지고 있는 인벤토리 양도 이제 보여줍니다. 약간 게임 인벤토리 같이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미 당신 이런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여기 이 이모티콘도 있죠. 이 과일 주스가 뭔가 상당히 이제 그 물발자국이나 뭐 이런 칼로리나 이런 전반적인 걸 봤을 때 좋진 않다라고 하는 걸 이제 간단하게 이미지화한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탄소 발자국, 물 발자국, 뭐 토지 발자국, 그다음 칼로리 같은 것들을 이제 이렇게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그 상품을 구매할 때도 개별 상품에 대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보여주게 되면 그 소비자들이 의사결정할 때 상당히 이제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또 이제 이것을 총합적으로도 볼 수 있는 이제 기법 같은 것들도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의 기본 이 리빙랩은 이제 이 모델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 4개의 개인 거주 가정을 참가자로 선택을 했고요. 그다음에 심층 인터뷰를 수행해가지고 기존의 식품 소비와 그 관리에 관한 습관, 태도, 그 문화적인 환경과 동기부여, 이런 것들을 이제 사전에 조사를 한 다음에 그 참여하게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참가자들에게 이런 것들을 이제 기록하는 방법 같은 것들을 이제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 바코드 스캐너 같은 것들을 이제 제공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태블릿 컴퓨터하고. 그래서 이제 상품을 일일이 입력하기가 힘드니까 그 슈퍼마켓에서 사면 이제 기본적으로 바코드를 제공하니까 이제 이런 방식을 택했던 것 같고요. 뭐 필요하다면 이제 바코드가 없는 식품들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는 뭐 보충적으로 직접 입력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의 단계는 2개로 나누어 가지고 그러니까 첫 번째 단계는 아무런 개입 없이 평소에 하던 대로 물건을 사고 이제 음식을 먹고 그 기록하기만 하면 되는 이런 단계를 취했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제 그 연구자가 조금 개입을 하는 그런 단계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기서의 개입이라고 하는 것은 뭐 그 물건을 살 때 그 물건이 가지고 있는 이제 그 탄소 발자국 같은 것들이 높다면 좀 문제가 있는 식품이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안내를 강하게 해준다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단계가 다 끝난 다음에는 이제 그 참가자들과
에게 보고형 인터뷰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참가자들을 그냥 실험 대상으로만 삼는 것이 아니라 그 참가자들이 이 실험의 주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전체에 대한 브리핑을 참가자들에게 해주는 거예요. 네, 요거는 이제 개입과 관련된 겁니다. 식품에 대한 조언을 제공하거나 그다음에 구매 결정을 할 때 이제 그 개입을 하게 되면 이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알기 위해서 두 번째 단계에서 개입을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이고요. 뭐 예를 들면 뭐 내 인벤토리에 이 물건 얼마나 가지고 있어? 이런 걸 보여주는 것도 일종의 개입이라고 이제 여기서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뭐 직접적으로 어떤 명령을 한다라기보다는 그러면 상당히 이제 영향을 네, 받겠죠. 몰라서 사는 경우는 없어지겠죠. 등등. 네. 그 다음에 네, 그래서 이 실험은 그 3개월 동안 이제 수행이 되었고 마지막 3개월 중 마지막 3주는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런 이제 개입 활동을 좀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참가 가정 중에 탈락자도 있었다고 합니다. 4개 중에 2 가정은 탈락하고 2 가정이 이제 했다라고 이야기 나오는데요. 제가 볼 때도 이 마지막까지 한 2 가정은 굉장히 자발성과 의지가 높은, 그러니까 이 연구자만큼의 그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참가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그 해당 식품들의 탄소 발자국, 그다음에 쓰레기 양 이런 것들을 이제 도표로 해서 이제 보여주었고요. 여기서 이제 물론 이제 그 데이터가 그러니까 리빙랩에서는 이제 그 데이터가 많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참가자들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참가자 자발성이 높은 연구자 수준의 그런 의지를 가진 참가자들을 모으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쉽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대대적인, 그러니까 아주 단순한, 그러니까 모바일 어플을 깔기만 하면 데이터가 자동으로 날아가서 그 데이터베이스에 쌓이는 그런 형태의 이제 그 설계 연구도 있는데 그럴 때는 굉장히 다수가 참여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참가자 자체를 모으기가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네, 크림이나 우유, 치즈와 관련된 이제 이런 네, 지표들도 등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그 사용자들이 사용한 행위들을 정량적으로 이제 보여준 그런 도식인데 이런 도식도 사용자가 이제 그 푸드와치 어플에서 출력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A 부분은 개입이 일어나기 그냥 개입이 없이 행동한 단계이고 B는 다소의 그 개입을 수행한 상태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부분이 이제 그 쓰레기 부분인데요. 이 쓰레기 부분이 개입 이후에 상당히 줄어들었다. 특히 그 이더블 웨이스트, 그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는데 그런 경우도 개입 이후에 상당히 좀 줄어들었다. 이렇게 이제 그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험자는 이제 이게 굉장히 작은 숫자의 그 소규모 리빙랩이었지만 상당히 의미 있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플랫폼 형태로 앞으로 더 개발해 나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었고요. 뭐 API도 공개하고 있어서 이 웹사이트에 가면 여러분들을 쉽게 자료를 받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고요. 여기 그 제가 인용한 그 주 교재가 이거거든요. 리빙랩 Design and Assessment of Sustainable Living인데요. 요 교재는 굉장히 그 리빙랩 정신에 부합하게도 그 구글 검색을 하시면 전체를 다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 사람과 공유해가지고 보시면 되고 여기에 굉장히 많은 사례들이 등장을 했기 때문에 그 제가 느끼는 바지만 사례를 이렇게 보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이 사례를 많이 보게 되면 나중에 이제 어떤 아이디어가 생기게 됩니다. 어떤 자기가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이런 식으로 활용해 봐야지 뭐 이런 이제 아이디어가 생기기 때문에 사례를 많이 보시는 걸로도 좋다. 그래서 뭐 사실 리빙랩은 아직도 여전히 과도기고 계속 만들어지는 중이고
이론도 지금 형성되는 중이기 때문에 지금 시작하더라도 그 초기 진입자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도 이제 그 실험을 해가지고 얼마든지 발표할 수도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혹시 추가적으로 질문하실 거 있으면 해주세요. 네. 리빙랩에 대해서는 처음 접했는데 네. 강의를 듣다 보니까 네. 기존에 의료기관에서 의료 환자 데이터를 교환하면서 네. 어떤 음식이 좋고 안 좋고 이렇게 조언해주는 거하고 좀 약간 위치한 부분이 있었는데 네. 그러면 그런 의료기관하고 그 환자 정보를 데이터 교류하는 것도 이런 볼수 있는 건지 네, 의료 분야도 사람들이 가장 관심이 높은 영역 중에 하나예요. 근데 상대적으로 이제 그 접근성은 낮은 영역이죠. 그러니까 개인정보 문제도 있고 등등 여러 문제가 있어서 저는 이제 의료 부분도 분명히 이런 리빙랩을 적용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모델이 나올 수 있는 영역이라고 보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당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일반적으로 많이 걸리는 질병이고 당뇨가 지금 환자가 아니더라도 그거를 이제 미리 일상생활에서 그 건강관리를 할 필요가 충분히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의사와 또 환자 또는 일반 시민들이 그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리빙랩의 어떤 새로운 모델들이 나오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의료 정보나 개인 정보 부분이 지금 상당히 이제 그 영역을 넘어가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 법적인 규제도 있고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어서 저는 이 리빙랩 방법론의 그 앞으로의 잠재성 중에 하나가 그런 개인정보와 관련된 부분에서의 사회적 신뢰를 형성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러니까 기존의 방법론에서는 전문가와 또는 개발자 또는 그러니까 의사와 일반인들 사이에 갭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일반인들은 그냥 데이터의 대상이기만 하거든요. 그래서 데이터의 대상이기만 하기 때문에 자신의 개인정보를 전문가나 그 병원이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신뢰를 형성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가 영역을 넘어가기가 되게 어려운데 이런 리빙랩 실험을 많이 함으로써 전문가나 일반인들 영역을 넘어서 서로 만나고 접촉점이 넓어지고 그다음 그런 신뢰를 형성하게 된다면 훨씬 더 이 개인정보 부분에 있어서의 해결점도 뭔가 방법론도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아까 이제 리빙랩을 세팅하는 데 있어서 처음에 장기적인 관찰, 네. 사용자 중심의 어떤 데이터를 수집하는 게 굉장히 네. 중요하다고 네.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지금 이제 만성질환 아동 대상으로 가족 중심 간호를 접근한 간호대학에 네. 수행 중에 있는데 예.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리빙랩을 중심으로 한 어떤 프로그램의 컨텐츠를 충분히 사전에 이제 그 예를 들면 만성질환 아동 가족과 면담을 통해서 컨텐츠를 구성하면서 이제 어떤 ICT 기반으로 네. 프로그램을 서로 이제 교환을 한다면 실질적인 어떤 공간이 존재하지 않아도 그거를 그 플랜 자체를 리빙랩이라고 하는 네. 거. 네네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하게 설계 디자인할 수가 있고요. 그 보통 이제 사람들은 자신의 일상 거주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일상 거주 공간에서 생활하면서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이 훨씬 가치가 높은 퀄리티가 높은 데이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리빙랩은 반드시 실물 공간을 별도로 세울 필요 없이 가상적인 공간을 충분히 활용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ICT 같은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아, 네. 강의 너무 유익하게 잘 들었고요. 네. 감사하고요.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거는 일단 이게 어떤 그 대상자 선정을 할 때 어떤 집단 단위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인식별 단위로도 대상자가 될 수 있는 건지 만약에 개인 단위로 저희가 대상자 선정을 하면 그 개인의 일상생활을 관찰을 하고 그 관찰된 어떤 그 행위를 수정하기 위한 어떤 중재를 하고 그 중재 효과를 보는 거라고
일단 몇 집단 정도는 관찰을 해야지 된다라든지 아니면 개인 단위로 하면은 어느 정도 수준을 관찰을 해야지 어느 정도 신뢰성 있는 데이터라고 보는 기준 같은 것들이 있는지 궁금해서요. 아, 네. 아, 현재 그거를 어느 양으로 그 제시한 곳은 현재는 없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다 이제 기존의 뭐 양적 방법론이나 질적 방법론 같은 방법론을 충분히 사용하되 그것을 병행해서 혼합해서 사용하는 것을 주로 많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양적 방법론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그것이 대변하지 못하는 부분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질적 방법론과 양적 방법론을 넘나들면서 유연하게 결합해서 사용하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공동체 단위로 수행한다면 훨씬 더 좋겠다라고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경향적으로는 그렇게 그런 사례가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뭐 그렇다고 해서 개인 단위가 안 좋다라고 하는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설계에 보면은 개인 단위로 그냥, 왜냐하면 이제 그 사용자는 굉장히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굉장히 적극적이고 많은 기여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냥 뜻은 있지만 가볍게 참여하고 싶은 사람도 있고 굉장히 다양해서 그 연구 주제에 맞게 설계를 하면 될 것 같고, 그게 이제 동의 가능한 영역, 그러니까 개인이라고 하더라도 전체를 모으면 집단이잖아요. 그 관찰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 집단이 그 동의할 수 있는 형태의 주제 안에서 수행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위치 데이터 같은 것들을 모으는 그런 것들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도시 안에서 사람들이 이제 그 어플을 깔면 그 사람이 이제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람이 이제 그 행동하는 그 경로 같은 것들이 자동으로 맵에 이제 보여지게 하는 그런 뭐 스트리트 맵 같은 그런 어플 같은 것들도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집단적으로 집합적으로 관찰해 가지고 사람들이 어떤 길을 많이 사용하는지 이런 걸 이제 보게 되면, 근데 이제 거기에 그 사람들이 동의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이제 참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하여튼 간에 그 주제가 워낙 다양하고 방법론도 열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원칙적인 측면만 그 지켜준다면 뭐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네. 더 좋은 방법을 이제 이런 거 했어, 이렇게 새로 개발했어, 이런 방법 해보니까 이게 좋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주고 그런 게 많이 사례가 등장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만 뭐 이렇게 그 연구가 가진 한계 같은 것들을 또 이야기해주면 충분히 감안해서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 거니까. 네. 네. 그러면 오늘 너무 반갑고요. 감사합니다. 네. 나머지 뭐 세부 사례 같은 것들은 무크에서 그 리빙랩 설계 입문을 보시면 뭐 전체를 다 안 들으시더라도 뭐 사례별로 이렇게 찾아가지고 선택해서 보시면 좀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